노동조합에는 선택지를 가지고 항상 싸웁니다. 사생결단 원수 대하듯이 그런 과정의 연속이에요. 투쟁을 앞둔 노동조합에서는 강경파가 득세를 하기 쉽습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김용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 강직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질린다고 그냥 내려가 버리고 손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대의가 관철되는 쪽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해수로 3년 전에 철도공사를 기관사로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철도공사의 하청업체의 계약직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최정유라고 합니다. 제가 철도를 나이에 비해서 늦게 들어갔어요. 95년도 들어갔는데 김용훈 장관은 92년도에 먼저 입사를 했었습니다. 부산기관차에 배속을 받았고 저는 마산기관차에 배속을 받고 일을 하던 가운데 그때 당시에 철도노조는 거의 100년을 노동조합이 노무관리를 대신해주는 의형노조였어요. 조합원들은 자기 지부장, 자기 위원장을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대의원 한 사람만 뽑을 수 있어요. 삼중간선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고 김용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에 관여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철도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 부산권 차원에서 96년도 이때쯤 만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부산지방본부 민주화 투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는 부당 전출을 당하게 됩니다. 부산지방기관사를 경기도 수원으로 아마 김용훈 후보자는 갔을걸요. 저는 아예 제명을 당해버리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민주철도 노동조합의 1기가 2001년도에 출범하게 되죠. 김용훈 장관도 그때 본조합에서 민주철도 1기 실무자로 만났죠. 명석하면서 대단히 가슴속이 뜨거운 친구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성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철도노조 실무자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각 지역에서 난다 긴다 막 하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강경한 사람이 많고 뜨거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데일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김용훈 후보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운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어요. 김용훈 위원장은 2001년도 올라갈 때부터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노사협상 문제나 파업 돌입 문제나 KTX 여성무원 문제 이런 부분들 가장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위치였고 KTX 여성무원 문제를 보면 일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전적인 지지를 받는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층적인 고용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철도청에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제 그분들은 철도 직원 시켜줄게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다른 회사더라. 이렇게 해서 직권의 문제가 제기된 거고 하기 때문에 KTX 여성무원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업을 한 2차례 정도 했을 거예요. 일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20일, 30일 파업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도 밑바닥에 나올 수 있죠. 일순간 좀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러면 아예 그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밀쳐놔버려서 노동의제로 삼을 수가 없는 이런저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설득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시에 철도노조 간부들, 김용훈 후보자는 마찬가지고 타협 없이 굉장히 강고하게 밀고 나갔던 측면이 있다. 그 문제들은 이후 우리나라 고용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고용 형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텐데 하나의 시금석, 이게 얼마나 첨예하고 굉장히 치열한 문제인가를 철도 노조 차원에서 아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런 문제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계속 원칙적으로 이 문제 안 들어주면 우리 파업 안 풀어라고만 했다면 철도 노조가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한 수년간에 걸친 타협, 양보, 공간의 협의구조, 사회적 논의를 되돌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정치력을 발휘한 측면도 대단히 많죠. 그 원칙의 강구함과 적용의 유연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민영화나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민영화론자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김용훈 후보자의 협상 파트너들이죠. 어떤 정권이 만일 노무현 정권이다. 그 사람들이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살짝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본 색깔은 철저하게 민영화론자들이에요. 김용훈 후보자가 주된 파트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사람들 면면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친구들이 어디 가는데, 뭐 토론회 어떻게 하는데, 그쪽에 에이스가 총 출동한다. 그 준비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연락이 내는 계속 취해요. 아, 저 사람은 말 안 통해.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포장이 잘 되게끔 부담 없이 이제 노력하는 걸 저는 옆에서 봤죠. 실제로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대단한 강점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과제로 그걸 산정하고 사용자 측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철도노조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도 몇 번 당해서 성과급을 주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계산이 잘못됐다. 1인당 몇 백만씩 토해내라. 성과급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김영희 위원장이든 그 다음 위원장이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복할 수는 없다. 우리 전체 힘으로 극복해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가장 가혹한 거예요. 가장 첨예한 거고.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업체 노동,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노동자고 하면 지금 내보고 저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노조를 출범시키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산재입니다.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 맡은 직책이 석 달인가 넉 달 동안 산업안전 국장을 하면서 제가 상가집을 한 8, 9차례 갔어요. 그때 한 해에 철도 노조가 20명에서 30명이 순직할 때였어요. 출근해서 돌아보면 어느 현장에서 어느 솔로반 직원이 2명이 순직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항의 집회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한 해 철도 노조의 순직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1명 내지 2명이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은 제도로 만들고 지키게끔 강제하니까 가장이 다시 살아서 집으로 퇴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김용훈 후보자가 똑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절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나라 산재 사고의 문제. OECD에서 거의 몇십 년째 탑을 달리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치르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혼을 담아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대해박을 추구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 사용자 처벌 문제라든지 실제로 재벌이 구속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 4.5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사실은 앞으로 AI가 되고 자동 공정이 도입되고 하면 현장에 노동인력이 남죠.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 굉장히 왜곡된 성장이 계속될 것이고, 정년 연장은 젊은 층과 노년층의 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둘러싼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가 사회 공론의 장에 끌어내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들이 제대로 되려면 노사정 협약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 스웨덴의 고용과 그런 생산의 향상 이런저런 문제들에서 사회 협약을 맺으면서 파업의 수도 줄어들고 고용 안정을 취하면서 스웨덴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서건 이해 당사자들을 공론의 장에 불러들이고 광범위하게 노출시킨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딛고 하나하나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문제에서 후보자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김용훈 후보자가 40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어떻게 3만 철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TV 토론회, 김용훈 후보자가 거의 토론 실력으로 압도를 했었어요. 그 토론을 기점으로 위원장이 되고, 그로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올라서게 된 거 아닙니까? 공론의 장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중재자로서의 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후보자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노동 현장의 이중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노동자들은 잘 삽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그 반도 못 받잖아요. 이게 딱 구조화되어 있어. 그거는 사용자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노동계급 내에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되고, 그다음 대기업 노동자들로부터의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 이거를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냥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자 운동에 심각한 먹구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는 대기업 노동조합을 총동원한 전체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공론의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김용훈 후보자 내가 한번 언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전화 와서 형님하고 내가 분명히 문제가 다른데 서로가 다른 거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형님의 문제 제기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안고 가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한다.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하면서 덕담을 서로 나누고 이제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김용훈 후보자는 절충할 수 있는 지점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한다면 또 충분히 더 논의가 가능한 지점이 나올 거다라는 그 단계적인 부분도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지가 그런 노동 현장의 기관사가 노동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보기 귀여운 이야기도 듣게 돼서 행복한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꿋꿋하게 철도 노조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듯이 강구하게 원칙을 잃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해 나간다면 도임을 훌륭히 마치면서 박수받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